전차만 돌격하라! 영하 20도, 칼바람이 살을 내는 1951년 2월의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지평리, 그곳은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생지옥 그 자체였죠. 삑!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피리 소리. 중공군이 공격 직전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신의 전주곡이었습니다. 5,000명? 고립된 우리 병력은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를 포위한 적의 숫자는 무려 3만 명 1대6의 싸움. 아니,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51년 2월 양평 지평리에서 벌어진 6.25 전쟁의 기록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오만한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아, 너희는 버려졌다. 부항하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나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58살의 노병 랄프 몽클라르 중령.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프랑스군에서 별 4개를 단 대장이었으나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계급장을 떼고 중령으로 참전한 전설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동식 사이렌이 들려 있었습니다. 웅! 대기를 진동시키며 솟구치는 거대한 굉음이 지평리 하늘을 찢었습니다. 중공군의 피리 소리를 단숨에 압도하는 그 강렬한 사이렌 소리는 공포에 질려있던 우리 병사들의 넋을 불러 모았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이 포효했습니다. 놈들이 소리를 지르면 우리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 기세로 싸우는 법이다. 산등성이마다 수백 발의 붉은 신호탄이 일제히 쏟아올랐습니다. 밤하늘이 핏빛으로 물드는 그 기괴한 광경 아래 드디어 놈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산 전체를 까맣게 뒤덮고 내려오는 3만 명의 대병력. 그들은 지평리라는 작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검은 파도와 같았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가슴팍에 달린 은색 중령 계급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선택한 이 지옥 같은 전장. 그는 이제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처절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쟁사에서 가장 길고도 참혹한 밤이 그 서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1951년 2월의 지평리. 그곳은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는 단순히 춥다는 감각을 넘어 뼈마디를 잘게 부수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의 입김은 나오자마자 얼어붙어 눈썹에 하얀 서리를 만들었고, 총을 쥔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한 정체 모를 소리들이었습니다. 삑! 고요한 밤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기는 그 소름 끼치는 피리 소리. 그것은 중공군이 공격 직전 아군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신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산등성이 넘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괴한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는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놈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소음들은 지평리 분지 전체를 가득 메우며 병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평리에 고립된 인원은 미 제3년대와 프랑스 대대를 합쳐 고작 5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우리를 겹겹이 포위한 적의 숫자는 무려 세계사단 3만 명이 넘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1대6의 싸움. 아니,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맷돌 속에 던져진 보리알 같은 처지였습니다. 놈들은 이미 지평리로 통하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고 아군 함대는 멀리 남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총탄을 기다리며 덜덜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적들의 심리전은 치밀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잦아들면 어김없이 확성기를 통해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아, 너희 장교들은 이미 도망갔다. 헛된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 미군들은 너희를 버렸다. 이곳은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조롱 섞인 그 목소리는 병사들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었고 전우회라는 단단한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시당하고 우리의 주권이 유린당하는 그 비참한 현장에서 병사들은 총구 끝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비규환의 소음과 절망적인 침묵이 교차하던 지평리 지휘소에서 한 사나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58살의 노병 랄프 몽클라르 중령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프랑스군에서 별내 개를 단 중장이었으나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계급장을 떼고 참전한 전설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병 부대가 대대급 규모라 중령이 지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장군 계급으로는 지휘관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병사들 사이를 지나쳐 최전방 참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낡은 수동식 사이렌이 들려 있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광기서린 눈빛으로 적진을 응시하며 사이렌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대기를 진동시키며 솟구치는 거대한 굉음이 지평리 하늘을 찢었습니다. 중공군의 피리 소리를 단숨에 압도하는 그 강렬한 사이렌 소리는 공포에 질려있던 우리 병사들의 너클 단숨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자들을 향한 구원의 나팔 소리였고 오만한 적들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놈들이 소리를 지르면 우리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놈들이 피리를 불면 우리는 사이렌을 울려 놈들의 고막을 찢어버릴 것이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 기세로 싸우는 법이다. 장군의 결기 어린 외침에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은 비로소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 옆에 서 있는 이 노병이 별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면 우리 또한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무언의 약속이 참호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몽클라르의 사이렌 소리가 중공군의 소음을 완전히 제압하자 당황한 적들은 최후의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지평리 주변 산등성이마다 수십 발, 아니 수백 발의 붉은 신호탄이 일제히 쏘아 올려졌습니다. 밤하늘이 핏빛으로 물드는 그 기괴하고도 장엄한 광경 아래 드디어 놈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산 전체를 까맣게 뒤덮고 내려오는 끝도 없는 중공군의 대병력. 그들은 마치 지평리라는 작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검은 파도와 같았습니다. 3만 명의 적병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다가오는 그 거대한 어둠을 보며 조용히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은색 중령 계급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선택한 이 지옥 같은 전장. 그는 이제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처절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선두가 아군 참호 100m 앞까지 도달하여 총검을 번뜩이는 그 순간 몽클라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쟁사에서 가장 길고도 참혹한 밤이 그 서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평리의 어둠을 찢어발기는 몽클라르 중령의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우리 병사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대한 사이렌 소리였으며 놈들의 비열한 심리전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정의의 칼날이었습니다. 적들의 피리 소리가 사이렌의 굉음에 묻혀 힘을 잃어갈 때 우리 병사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적들이 신비롭거나 무시무시한 사신이 아니라 그저 소음 뒤에 숨은 비겁한 침략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광기서린 눈빛으로 사이렌을 돌리며 전장의 공포를 단숨에 투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겁에 질려있던 어린 카투사 병사는 떨리는 손에 다시금 힘을 주었습니다. 노장의 사이렌 소리는 그 어떤 신무기보다 강력한 정신적 방벽이 되어 지평리 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몽클라르 중령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휘소의 낡은 작전 지도를 획 내던지고 직접 참호 턱 밑까지 기어올라가 전선의 화력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산비탈을 타고 파도처럼 내려오는 그 찰나 몽클라르의 짧고 강렬한 명령이 전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확인은 적의 선두가 아니라 놈들이 내려오는 길목이 허리를 끊으라는 정밀하고도 잔혹한 지시였습니다. 아군의 81mm 박격 포탄이 적들의 대열 한복판에서 장렬하며 눈보라와 흙먼지를 일으켰고 기세등등하게 내려오던 중공군들은 예기치 못한 정밀 타격에 혼비백산하며 쓰러졌습니다. 눈밭 위로 흩어지는 파편들과 적들의 비명이 지평리의 정적을 메웠지만 몽클라르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속하고도 완벽한 1차 대응 성공의 참호 속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인해 전술에 무너질 줄 알았던 전선이 노병의 지휘 아래 철벽처럼 버텨내는 모습은 압도적인 경외감을 선사했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저토록 침착하게 수만 명의 적을 상대로 마치 체스를 두듯 전장을 주무를 수 있는가 하는 경외심이 참호 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이때 몽클라르라는 인물이 품은
위대한 서사가 베일을 벗으며 전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병사들은 뒤늦게 전달된 인사기록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실 몽클라르 중령은 프랑스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중장이었습니다. 어깨 위에는 별 4개가 찬란하게 빛나는 군단 장급 장성이었으며 이미 2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온몸에 18군데의 자상을 입은 프랑스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가 누려야 할 것은 명예로운 은퇴와 파리의 카페에서 즐기는 편안한 노후였지만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주저없이 낡은 군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대급 파병을 결정하며 장군이 갈 자리가 없다고 난색을 보였을 때 그는 전 세계 군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력이 작다면 내가 직접 이끌겠으니 나의 계급을 중령으로 낮춰달라는 유례없는 요청이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장군이 스스로 4단계를 강등시켜 대한민국으로 달려온 이 고결한 희생은 지평리의 얼어붙은 땅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보다 빛나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직접 진흙탕을 굴렀으며 부하들과 똑같은 차가운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영하 20도의 혹한을 견뎠습니다. 그가 보여준 솔선수범은 언어가 통하지 않던 우리 카투사 병사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질렀습니다. 저 위대한 장군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를 내던졌는데 우리가 어찌 이 땅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투혼이 전군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몽클라르의 지휘 아래 아군은 적의 1차 파상 공세를 완벽하게 격퇴했습니다. 놈들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금방 무너질 줄 알았던 방어선은 몽클라르의 정밀한 활용망과 노련한 매복 작전 앞에 철옹성처럼 버텼습니다. 지평리 진지 앞에는 적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적의 진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고 우리 병사들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싸우던 미군 지휘부 역시 몽클라르의 비상한 전술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경탄하며 지평리 사수의 가능성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타전하며 별을 버린 장군이 이끄는 작은 부대가 어떻게 수만 명의 대군을 막아내고 있는지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승전보는 즉시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장군의 명예를 내던진 사나이가 기적같은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은 자유진영 전체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몽클라르를 자유의 수호자라 칭송했고 대한민국의 이름은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다시금 각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시당하던 시절 이 푸른 눈의 노병이 보여준 헌신은 훗날 우리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정신적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승리의 기쁨은 지평리의 긴 밤을 버텨내기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적들이 일시적으로 물러간 어둠 속을 응시하며 승리의 기쁨 대신 더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물러난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도를 준비하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단 1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차 대응 성공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지평리 북쪽 지평선 너머에서 앞선 공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횃불의 물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3만 명의 적군 중 극히 일부만을 내보냈던 적이 비열한 기만 전술이었으며 이제 막 지평리 전체를 통째로 으깨버릴 진짜 지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군을 향해 다가오는 그 어둠의 깊이는 방금 전의 승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물결은 지평리의 산맥을 가득 메우며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의 압도적인 사이렌 전술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박격 포격으로 눈앞의 적들을 잠시나마 퇴치했을 때 지평리의 참호 속에는 기적같은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우리가 해냈다고 그 무시무시한 중공군을 자력으로 밀어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너무나도 짧고 허망했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평리 북동쪽 능선을 감시하던 정찰병의 무전기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지옥의 문이 다시 열렸음을 알리는 파멸의 전보였습니다. 정찰병이 보낸 보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적들은
중공군 39군의 선발대, 즉 화력을 측정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놈들은 우리의 탄약 소모량과 화기 배치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 수천 명의 목숨을 사지로 밀어 넣는 잔인함을 보인 것입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평리를 둘러싼 겹겹의 능선 위로 마치 거대한 검은 뱀이 산을 휘감듯 끝도 없는 횃불의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그 숫자를 세는 것조차 무의미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평리라는 작은 분지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물리적 질량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중공군 본대는 지평리를 360도 전 방향에서 완벽하게 에워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지평리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직전의 작은 모래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놈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위망은 완성되었고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사령부에 전해졌습니다. 중공군의 별동대가 지평리로 이어지는 유일한 보급로인 후방의 고개들을 점령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제 지평리는 지도상에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탄약 보급도, 식량 지원도, 부상병 후송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한 줌의 탄약과 얼어붙은 주먹밥 몇 덩이뿐이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급 부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 위치를 사수하라는 원론적인 명령 뒤에는 사실상 너희를 구하러 갈 방법이 없다는 암담한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얼어붙은 대기를 갈랐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아, 너희는 버려졌다. 너희를 도와줄 미군과 프랑스군은 이미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 헛된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는 비열한 선동이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놈들은 단순히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전우회를 먼저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몽클라르가 가장 경계했던 고구마 같은 답답한 상황, 즉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공포였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배고픔과 수면 부족은 인간의 생존 본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전우를 보며 나도 곧 저렇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중공군 3만 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참호 앞까지 드리워졌을 때 전장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놈들이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평리는 전략적으로 절대에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중부 전선 전체가 붕괴되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끝없이 밀려나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이 작은 마을 지평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대6의 수적 열세, 고갈되어가는 탄약, 그리고 완전히 차단된 보급로, 미군 지휘부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철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비를 버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이 회의실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저 수만 명의 중공군이 우리 형제들의 마을을 짓밟을 것이라고 군인에게 후퇴란 오직 승리한 뒤에나 있는 용어라고 말입니다. 그는 계급장을 떼고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별 4개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의 진심이 회의장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몽클라르의 결의만으로 상황을 바꾸기엔 적의 세력이 너무나 강대했습니다. 중공군은 이제 본격적인 공격 신호를 알리는 붉은 신호탄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동시에 수천 발의 박격 포탄이 지평리 진지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뒤집히고 참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중공군의 거대한 물결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차 공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평리를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최후의 진격이었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적들의 함성은 지평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부서진 참호 벽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미 수천 명의 중공군이 착검을 한 채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사신들의 행렬 앞에서 5천 명의 아군은 기적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평리는 대한민국 전쟁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옥수의 현장으로 기록될까요? 적의 발소리가 참호 바로 밑바닥까지 들려오는 순간 몽클라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붉은 수건을 만졌습니다. 지평리를 에워싼 3만 명이 중공군이 내뿜는 서슬 퍼런 살기는 이미 지평리 분지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보급로는 끊겼고 탄약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으며 영하 20도의 추위는 총을 든 병사들의 손가락마저 얼려버렸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부는 지평리를 사실상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평리를 내어준다면 중부 전선은 그대로 무너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 미 23년대 지휘소의 낡은 작전지도 앞에 선 몽클라르 중령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 명령을 검토하던 미군 지휘관들을 향해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적이 우리를 포위했다는 것은 우리가 적의 한복판에 깃발을 꽂았다는 증거다.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선다면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도망자에 불과할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의 지평리 지점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며 이곳이 무너지면 한국의 심장이 멈추는 것이라 외쳤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결전의 소식은 무전과 전신을 타고 바다 건너 도쿄와 워싱턴 그리고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연일 지평리의 상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장군이 계급장을 떼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사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당시 유엔군 부사령관은 몽클라르의 결단을 보고받고 인간의 의지가 숫자의 열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오장이 증명하고 있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연일 지평리를 자유진영의 최후 보루라 칭송했습니다. 특히 지평리에서 들려온 몽클라르의 전략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적 허점을 찌르는 사이렌 전술과 처절한 백병전을 통해 중공군에게 심리적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종군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평리의 병사들은 지금 총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몽클라르라는 거인의 영혼을 나누어 받아 싸우고 있다.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철벽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전설적인 사투의 정신은 훗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으로 성장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몽클라르와 그의 병사들이 지평리에 얼어붙은 땅에서 보여준 결기와 투호는 오늘날 우리 하늘을 수호하는 KF-21 보라매의 날개에 깃들어 있고 대지를 흔드는 현무 미사일이 파괴력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약소국이라 무시당하던 시절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히어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지평리 현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부족한 탄약을 대신해 전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대검을 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접 참호를 돌며 한국군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가 있고 여러분의 앞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가 있다. 나 몽클라르가 가장 먼저 적의 칼날을 받을 테니 그대들은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장군 출신 중령의 진심 어린 호소에 병사들의 눈에는 다시 한번 살벌한 투지가 타올랐습니다. 미군 사령부 역시 몽클라르의 결의에 감동하여 가용한 모든 공중 지원을 지평리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비행기들이 뜨지 못하는 절망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평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참호 속의 병사들이 쥐고 있는 대검과 몽클라르의 필사적인 지휘뿐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이제 승리를 확신한 듯 지평리 분지를 완전히 뒤덮는 붉은 신호탄 수십 발을 동시에 쏘아 올렸습니다. 3만 명의 적병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지평리 전체를 뒤흔드는 가운데 몽클라르 중령은 조용히 자신의 권총을 장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자유를 수호하는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지평리는 인간의 전쟁터를 넘어 선과 악, 자유와 억압이 충돌하는 거대한 역사의 시험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고 중공군의 최후 돌격, 명령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지평리의 새벽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지평리 분지의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온 중공군의 함성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사태와 같았습니다. 3만 명의 적병이 동시에 쏟아내는 살기는 하늘의 달빛조차 가릴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군에게는 적들이 상상조차 못한 압도적인 화력의 결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 제23연대 전차 중대의 M46 패튼 전차들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얼굴이 그려진 강철의 괴수들이 엔진음을 내뿜으며 포신을 낮게 깔았을 때 지평리의 어둠은 일순간 태양보다 밝은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화광하는 파공음과 함께 전차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밀집해 있던 중공군 수십 명이 형체가 허공으로 비산했습니다. 뒤이어 승공포라 불리는 M56 쿼드 50 중기관총 네 문이 동시에 회전하며 지옥의 탄막을 형성했습니다. 분당 수천 발의 대구경 탄환이 대기를 찢으며 나라가 적들의 대열을 갈기갈기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놈들이 자랑하던 인해 전술은 아군의 정밀한 화력망 앞에서 그저 거대한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재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포화 속에서도 침착하게 화력을 통제하며 적의 중심부를 타격했습니다. 지평리 들판은 순식간에 적들이 붉은 피와 화약 연기로 가득 찼고 아군 병사들은 이제 승리가 머지않았다고 확신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고 절망은 끈질겼습니다. 적들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앞줄이 전멸하면 뒷줄이 그 시신을 방패 삼아 기어오르고 그 뒷줄이 쓰러지면 또 다른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힘은 아군의 화력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병사들이 아니라 강철로 된 무기들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불을 뿜던 기관총의 총신은 벌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휘어지기 시작했고 전차의 포탄 상자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놈들은 아군의 탄약이 고갈되기를 기다리며 시체로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평리로 이어지는 모든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탄약의 고갈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탄약 보급병들이 빈 상자를 붙잡고 울먹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발 한 발 아껴 쏘라는 지휘관들의 다급한 명령이 무색하게 적들은 이제 아군 참호 턱 밑까지 육박했습니다. 화력의 공백이 생긴 그 찰나의 정적은 그 어떤 포성보다도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몽클라르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무기의 시간이 끝나고 오직 인간의 의지와 날카로운 강철만이 생존을 결정짓는 원시적인 투쟁이 시간이 도래했음을 말입니다. 당시 참호 속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진 병사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총을 내던지고 패닉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몽클라르 중령의 차가운 일갈이 전선을 얼려버렸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진 병사의 덜덜 떨리는 어깨를 움켜쥐며 나직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탄약이 없다면 적의 심장을 빼서 그 자리를 채워라. 군인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로 승리하는 것이라며 흔들리던 전선을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적들이 참호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자 아군 병사들은 빈 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개머리판으로 적의 턱을 날리고 야전삽으로 적의 어깨를 내리찍는 처절한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맨손으로는 중공군의 끝도 없는 물결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방어선 여기저기가 뚫리고 중공군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우리 병사들의 귓가를 어지럽힐 때 몽클라르 중령이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총 끝에 차가운 대검을 장착했습니다. 챙하는 그 날카로운 금속음은 소음 가득한 전장에서 기적처럼 모든 병사의 귀에 꽂혔습니다. 이것은 일장의 기세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자 전술적인 승부수였습니다. 몽클라르는 전 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총알이 없다면 칼로 뚫어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저들은 우리 동료들의 목을 칠 것이라며 병사들의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참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58노장의 몸놀림은
마치 굶주린 맹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인해전술의 파도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적의 가슴에 대검을 박아 넣었습니다. 적들은 경악했습니다. 화력이 바닥나면 당연히 투항할 줄 알았던 아군이 오히려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귀신처럼 달려들자 놈들의 대열은 순식간에 흐트러졌습니다. 몽클라르의 대검이 적의 두꺼운 동계복을 뚫고 심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하고 질긴 가죽을 뚫는 듯한 저항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튀는 적의 뜨거운 피를 닦아낼 새도 없이 그는 다음 적의 목을 노렸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피칠갑이 되어 선봉에 서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병사들도 악에 바친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전의 교범을 완전히 무시한 오직 지평리에서만 가능했던 지옥의 백병전이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의 돌격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군이 재정비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는 전술적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적의 수뇌부가 있는 능선 근처까지 육탄으로 밀고 올라가며 중공군의 지휘체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적들의 창끝이 몽클라르의 어깨와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그의 주변을 지키던 호위 병사들이 하나둘 차가운 눈바닥 위로 쓰러져 갔습니다. 승기를 잡기 위한 노장의 처절한 몸부림은 지평리의 새벽 안개를 피로 물들이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평리의 차가운 대지 위로 희뿌연 새벽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는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는 전령이 아니라 밤새도록 뿜어낸 화약 연기와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들이 내뿜는 죽음의 기운이 뒤섞인 혼돈의 장막이었습니다. 5장에서의 그 처절했던 육탄전이 휩쓸고 간 참호 속에는 이제 승리에 대한 열망보다도 전우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비통함이 더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은 여전했지만 병사들은 이제 추위보다 더 차가운 절망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양상은 이제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었습니다. 지평리 방어의 심장부이자 마지막 보루인 서쪽 고지가 끝내 중공군의 파상 공세에 무너졌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쪽 고지를 뺏겼다는 것은 지평리 분지 전체가 적의 화망 아래 노출되어 몰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군 사령부조차 고개를 저으며 사실상 모든 장비를 파괴하고 최후의 자살적 탈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때 몽클라르 중령은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붉은 수건을 다시 한번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써 자유를 지키겠다는 노병의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이날 새벽의 착검은 앞선 장들에서의 의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지휘관이 스스로 고기방패가 되겠다는 숭고한 희생의 선언이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남은 병력 중 전투가 가능한 30명의 결사대를 모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고지를 되찾지 못하면 여기 있는 5,000명의 전우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이 늙은 몽클라르가 먼저 앞장설 테니 그대들은 내 등을 보고 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몽클라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어린 한국인 카투사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초기 몽클라르가 부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그의 통역과 무전을 도맡았던 소년 같은 병사였습니다. 몽클라르는 그에게 초콜릿을 나누어주며 전쟁이 끝나면 프랑스로 데려가 공부를 시켜주겠노라 약속하곤 했습니다. 몽클라르에게 그 청년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이 땅에 피어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서쪽 고지를 향해 기어오르던 중 중공군 저격병의 총구가 장군을 조준하는 순간 청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청년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몽클라르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노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청년을 받아 안았습니다. 청년은 피 섞인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자신은 괜찮으니 장군님은 꼭 살아서 이 나라의 승리를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클라르가 주었던 다해진 초콜릿 포장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노병의 눈에서 억눌렀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침략자들을 향한 거대한 분노의 발로였습니다. 이 장면은 지평리 참호 속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모든 병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오열을 멈추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죽은 청년의 눈을 감겨주고는 야수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서쪽 고지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30명의 결사대는 몽클라르의 붉은 수건을 깃발 삼아 적진의 한복판으로 지쳐들어갔습니다. 놈들은 경악했습니다. 총탄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와 대검을 휘두르는 이 기괴하고도 장엄한 군대를 보며 적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인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중공군 장교들은 패닉에 빠져 뒤로 물러나라는 명령조차 내리지 못한 채 몽클라르의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서쪽 고지 정상에서 벌어진 이 마지막 백병전은 지평리 전투 중 가장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적들은 고지를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 시체로 성벽을 쌓으며 저항했습니다. 아군 결사대원들은 손톱이 빠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적의 목덜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쓰러져가는 프랑스 전우들과 한국군 병사들의 시신이 고지를 덮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그 시신을 딛고 일어나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몽클라르 중령 역시 적의 칼날에 수차례 찔리면서도 끝내 고지 정상에 아군이 깃발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방에서 다시 수천 명의 중공군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개미떼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탄약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고 결사대원들 대부분은 중상을 입어 더 이상 칼을 휘두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부러진 소총을 지팡이 삼아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몽클라르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능선 너머에서 지평리 전체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땅울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중공군의 피리 소리도 꽹과리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달려오는 강철 괴수들의 묵직한 엔진음이었습니다. 지평리의 서쪽 고지, 그 절망의 능선 위로 몽클라르 중령과 30명의 결사대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몸을 던졌을 때 세상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수만 명의 중공군이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과 함께 꽹과리를 두들기던 그 오만한 순간 지평리 남쪽 하늘을 찢는 거대한 굉음이 대기를 진동시켰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아군에게는 하늘이 내린 천사의 나팔 소리였고 승리에 취해 있던 적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파멸의 전보였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이 마지막 결사항전을 준비하며 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 구름을 뚫고 F-51 머스탱 전폭기들이 사신처럼 강하였습니다. 전장을 뒤덮은 네이팜탄의 거대한 화염 장벽은 고지를 집어삼키려던 중공군의 기세를 단숨에 태워버렸습니다. 화염 속에서 타오르는 적들이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병사들은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절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공중 지원의 선제 타격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대한 불꽃이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끝나기도 전 남쪽 능선을 부수고 나타난 것은 미 제후기갑 기병연대의 구원부대, 일명 크롬베즈 특수임무부대의 철갑편대였습니다. 이제껏 안쪽에서 버티며 탄약이 떨어져 침묵해가던 소수의 전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M46 패튼 전차 수십 대가 중공군의 후방 포위망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며 지평리 분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전차포의 총구에서는 태양보다 뜨거운 화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화광하는 전차포의 일제 사격은 오만하게 대한민국 땅을 유린하던 적들을 지도상에서 통째로 지워버리는 준엄한 심판과 같았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피 묻은 소총을 높이 치켜들며 전군에 최후 반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수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포위당한 채 죽음만을 기다렸던 아군 병사들은 전차의 엄호를 받으며 일제히 참호 밖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가슴속에 억눌렸던 분노가 단번에 폭발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도 선봉에서 전차의 궤도 옆을 달리며 적진을 유린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매여있던 붉은 수건은 이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전장을 휘저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대검은 이제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 자체가 되었고 적들의 목숨을 가을 낙엽처럼 베어넘겼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미군 기갑부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차 해치 밖으로 몸을 내민 미군 전차장들은 58살의 노장이 피 칠갑이 된 채 소총 한 자루로 적진을 돌파하는 모습에 전율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별 4개를 달았던
그 장군이 맞느냐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미군 장교는 훗날 회고하기를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전장에서 되살아난 전쟁이 신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몽클라르의 투혼에 자극받아 더욱 맹렬하게 전차포의 방아쇠를 당겼고 중공군의 방어선은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갔습니다. 피리를 불며 기세등등하던 적들은 이제 쥐새끼처럼 도망칠 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피 묻은 소총 끝으로 퇴각하는 적들을 가리키며 포효했습니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놈들의 뼛속까지 새겨주어라. 아군의 일제 포격은 도망치는 적의 등 뒤에 정확히 꽂혔고 지평리 들판은 순식간에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놈들이 자랑하던 인해 전술은 이제 거대한 불길 속에 타버린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3만 명의 대군이 고작 5천 명의 부대에게 처참하게 괴멸당하고 있다는 소식은 도쿄의 유엔군 사령부를 거쳐 워싱턴 백악관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들은 호해를 발행하며 이 기적 같은 승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지평리의 사투는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자유진영이 공산 세력의 오만함을 꺾어버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별 4개를 버리고 참호에서 싸운 몽클라르 장군의 이야기는 인류가 가진 숭고한 용기의 표본으로 기록되며 전 세계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투는 이제 일방적인 소탕전으로 변했습니다. 아군의 105mm 곡사포 부대는 적의 밀집 지역에 쉴 새 없이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포탄 한 발이 터질 때마다 수십 명의 적이 허공으로 비산했고 눈 덮인 지평리의 산하는 더 이상 하얀색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적의 시체와 붉은 피로 덮였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적의 대대 본부까지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겁에 질려 권총마저 떨어뜨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적의 장교를 향해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응징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자유를 수호하려는 우리 군의 의지를 비웃었던 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하고도 확실한 대가였습니다. 3일간의 지옥 같은 사투 끝에 마침내 지평리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3만 명의 중공군 중 살아남아 도망친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능선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적의 시체와 버려진 무기들은 지평리의 기적이 얼마나 처절하고 압도적인 승리였는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6.25 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이 인해 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전략적 대승이었습니다. 전세를 단번에 뒤집고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이 승리의 주역은 바로 계급장을 떼고 사지로 뛰어든 노장 몽클라르와 그를 믿고 따랐던 우리 병사들이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부러진 소총을 땅에 꽂고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약 연기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생존 병사들이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 땅을 지켜냈다는 그의 짧은 한마디에 강철 같던 병사들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공군의 오만한 인해 전술을 힘과 투혼으로 짓눌러버린 이 순간은 대한민국 전쟁사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승전보는 절망에 빠져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대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평리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이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를 내던진 한 위대한 군인과 그의 응답한 병사들이 만들어낸 인류애의 결정체였습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지평리의 눈밭을 적신 것은 붉은 피였지만 그 위에 피어난 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자유의 꽃이었다고 말입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승리의 기쁨보다 먼저 떠나간 전우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를 올리며 전설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평리의 대지 위로 마침내 완전한 평화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선이 오가던 참혹한 능선에는 이제 승전의 기쁨과 먼저 떠나간 전우를 향한 묵직한 그리움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은 피와 화약, 연기로 범벅이 된 손으로 참호 한편에 꽂아둔 낡은 프랑스 국기와 태극기를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척박한 마을 지평리에서 지켜낸 것은 단순히 몇 미터의 땅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자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투가 완전히 종료된 후 몽클라르는 다시 장군으로 복귀하라는 본국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국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수십 년간 달아왔던 장군의 별 4개보다 대한민국 지평리의 차가운 눈밭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며 달았던 이 보잘것없는 은색 계급장이 훨씬 더 명예롭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직함은 프랑스군의 장군이 아니라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프랑스 대대장 몽클라르 중령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던 날 부산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 이 푸른 눈의 노병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냈습니다. 몽클라르는 자신을 배웅하러 온 한국군 장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이 땅이 장차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그러니 부디 이 평화를 끝까지 수호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노쇠했으나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지평리의 사이렌 소리만큼이나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지평리의 상흔은 짙은 녹음으로 덮였지만 몽클라르가 심어놓은 불굴의 군인 정신은 대한민국 국군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와 하늘을 호령하는 KF-21 보라매 그리고 대양을 누비는 도산 안창호함의 압도적 기술력은 바로 몽클라르와 지평리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을 자양분 삼아 피어난 결실입니다. 약소국이라 조롱당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나라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는 몽클라르 장군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노병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붉은 수건을 머리에 메고 적진으로 돌격하던 노장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후대인 우리가 마음껏 꿈꾸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라는 이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일상은 누군가의 목숨을 건 대가였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몽클라르 장군, 당신이 별을 버리고 지켜낸 이 나라는 이제 당신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의 당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평리에 얼어붙은 땅에 심었던 자유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거목이 되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쓰러져간 이름 없는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 땅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국민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소호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노병은 전설이 되어 하늘의 별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전우애와 희생의 서사는 대한민국 군대의 영원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사자처럼 용맹했고 부하들 앞에서는 인자한 아버지 같았던 참된 군인의 표상 랄프 몽클라르. 그가 보여준 계급을 초월한 헌신은 세대를 넘어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전방 고지에서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나라를 지키는 우리 후배 장병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몽클라르의 혼을 발견합니다. 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전우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뜨거운 심장. 그것이야말로 지평리의 기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자유를 수호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몽클라르 장군님, 그리고 지평리의 영웅들이시여. 이제 차가운 눈밭이 아닌 따뜻한 조국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당신들의 투혼을 기억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오늘도 필승의 각오로 총검을 다잡습니다. 조국과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필승. Thank you.
Sometimes I wanna do and promise. That promise has done because I didn't because I don't so I have some personality and some of the stuff that they done is too much. And then the quality isn't good for me. So people push I was to submit to the extended I was to